첫 번째 주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용 국가. 정말 좋은 말이에요. 포용하자. 모두를 안고 포용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국가도 포용하는 국가, 포용하는 공동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용어로서의 포용 국가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여기는 우리는 의문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게 나가겠다. 한국이 소득 구조가 굉장히 불균등하다. 이제 이야기 좋습니다. 함께 잘 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포용 국가를 하려면 함께 잘 살려면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먹거리. 쉽게 말해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장 담론이 없어요. 한국 좌파의 가장 큰 단점은 성장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장 담론이 아니에요. 분배 담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지 담론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장 담론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기대를 했어요. 자, 대통령이 기대했어요? 하겠습니다. 순진했죠, 사실. 순진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실책을 좀 인정하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겠다. 좀 방향을 턴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를 기대했었는데, 참, 아니다, 잘할까. 옛날에 우리 미팅 나가면 그런 농담만 하죠. 역시나, 혹시 하고 나갔다가. 혹시나, 역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농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그 생각했습니다. 포용. 대체 뭘 포용하겠다는 거야? 한국의 김정은. 국내에서 자기하고 적대인 정치 세력들은 몽땅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란 이름하에. 거기나 먼저 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포용 하지 말고요. 참. 네, 국회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안, 세금도 일자리로 만들고, 뭐든지 그냥 세금으로 팍팍 이제 쏘고 나눠주겠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보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유은혜 부총리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조명래도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야당한테 협조해달라고, 참 듣는 야당, 보는 야당, 그 눈길 받은 야당도 아마 몸서리가 쳐졌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제 눈으로 의심했어요. 왜냐면 세계 각국이 한국 경제를 찬탄을 한다. 한국 경제에 놀라고 있다. 이거는 이른바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산업화였을 때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국 경제를 칭송했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지금 한국 경제 위기라고 해가지고 이 노란머리부터 검은머리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다 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참 놀랬고요. 세 번째, 무려 어저께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49쪽에 이르는 현란한 이제 말하자면 PT를 활용해 가지고 비주얼, 오디오 이걸 다 활용했지만 지금 그거 보고 그거 준비하고 어디까지나 저렇게 전광판 쇼를 국민이 이 퀭한 눈으로 봐야 되는지. 이 모양도요, 형편이 좋을 때 멋부리고 모양 내고 이래야지 형편 나쁜데 정말 가장이 막 넥타이나 새로 샀어, 나 양복 새로 맞췄어 이러면서 하면은 이거 정말 어디 가지고만 정말 손톱만 길면은 확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와이프들은, 마누라들은 정말 국민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제요. 네. 대통령이 참난 원고를 써줬겠지요. 본인이 썼겠습니까? 써줬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 한 것도 그 국민들 열받게 했고요. 또 하나는 수사가 너무 과도해요. 과도해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사가 아니라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시장 군수급이 주민들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썼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서 대통령이 담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무식해요. 기준점이 다 달라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국가를 운영해 보는 데서 익숙해지려고 저도 공부를 한 스타일인데 자,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높다. 맞아요. 그건 유럽 같은 데는 경제 성장이 완벽하게 도달한 나라입니다. GDP 6만 달러, 5만 달러 되면서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반입니다. 당연히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미국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번에 경제수는 4% 넘어요. 그럼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아직은, 그러니까 경제 규모 1인당 GDP가 낮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높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완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소득 구조, 소득 개선도 잘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하면 또 우리는 소득이 뭐 불평등하다, 비균등하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리 작가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은 본인이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대통령들이요, 해외에 나가면 폼 잡습니다. 야,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니? 참 부럽다. 그건요, 이 정권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닙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국내에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수 정권의 경제성장은 부패의 경제성장이다. 있는 자들을 위한 경제성장, 이렇게 비난해 와놓고 이제 와가지고 야, 해외 나가니까 말이야 칭찬하더라. 제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본 틀, 그리고요 불균등 이야기 하는데, 사실 기준을요 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로 따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균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경제 사이즈 큰 나라,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불균등이 덜한 나라입니다. 물론 많기는 해요. 그러나 5천만 이상의 경제 규모가 있으면 굉장히 불균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두 번째, OECD 36개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16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순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또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통계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누가 써줬는지, 써줬겠죠. 무지한 놈이 써줬다. 경제를 아는 놈 쓴 게 아니라 연설 전문가, 이념에 사로잡힌 연설 전문가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좀 심각한 거를 더 발견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존심과 자긍심과 막 자부심이 그냥 뿜뿜뿜 하고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의 그 작가가 얘기했는데, 이 형편이 어려울수록, 말하자면은 들은 게 없을수록 자존심을 굉장히 과다하게 내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후진 국가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북한을 들었어요. 북한 가진 거 없는데도 우리가 최고, 뭐 북한 사람들 해피 피플 더 베스트 맨날 이러고 이제 외교관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세계가, 우리 외교가, 또 우리 민족사에 김정은하고 이렇게 된 거는 기적이라는 동,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김정은과 북한식의 그 정말 꼴랑한 자존심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동연, 그 다음에 장하성이 이제 교체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는데, 다행 아니에요. 또 똑같은 제2의 김동연, 제2의 아마 장하성을 만든 겁니다. 김동연은 그냥 끼워 팔기였던 거죠. 소득주도 성장에. 그러니까 또 제2의 김동연은 이 사람은 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제2의 말하자면 장하성은 또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나는 살인마차 굴리겠어요 해놓고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웅덩이에 아마 한국 경제를 완전히 빠그러뜨리고 웅덩이에 빠뜨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 1% 지지율을 향해 간다 하는데, 글쎄 4%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끝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1%로 이제 끝낼 것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를 마구마구 어저께 생산하고 있더군요. 아까 아마데우스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네. 아까 이티뱅크에서 네. 궤변의 유체 이탈 화법 거짓에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어제 제 유체 이탈 화법에 제가 이걸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써놨어요. 네.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국민들 다 힘겨워요. 네. 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겨운 분도 일부는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 아닙니까?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각이요. 지금 경제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그건 합리화입니다. 모두가 바꾸기 전에 다 죽겠는데 정말 숨 넘어가겠어요. 오늘 보면 천천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제 흥분하면 좀 빨라집니다. 제가 숨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함께 살자. 근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길,
이것을 모색하는데 이 길을 모색하지 않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선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책임이 문제입니다. 나라 다 망쳐놓고 나서 자 내가 함께 살아보자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야? 안 되죠. 국민들 다 굶어줬고 난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저는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도 문장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극이상주의인 겁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도 양심과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극도의 이상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아주 태평성될 때는 농사를 짓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장사를 해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경영에서의 기본을 얘기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인드는 농경사회. 정말 요순시대의 농경사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순은요 정치를 잘했어요. 왜?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업을 매우 장려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업이라든가 말하자면 부자들을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더럽게 돈 번 사람들이다. 더럽게 돈을 많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둑과 도덕은 정말 한 끗 차이다 이러는데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딴 나라 이야기. 맞아요. 정말 딴 나라 이야기.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울분 터뜨리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해외 나가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탄탄하더라. 뭐 이런 딴 나라,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딴 나라 대통령이 아닌가? 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요 해외 나가면 돈 많이 잣잡쓰니까. 그런데 그 기분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나? 운영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사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한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구조가 잘못됐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 정부다. 구조를 바꾸려 한다. 이 구조를 그렇죠. 바꾸는 과정에서 네. 약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여러분들 참아라. 그런데 그 구조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구조의 방향을 제대로 그렇죠.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라를 이상한 데로 끌고 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5천만 명 실험 상태로 몰아넣는 그래 끌고 와서 이상한 동네 데려놓고 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구조 개혁한다? 전환점이다? 뭐 경제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다? 어떻게 바꿔가는데요? 참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벤 총님 말씀대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여기가 북한 아닌가요? 함께 못 사는 나라 북한처럼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기영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니까 천상에서 하는 것 같다 이랬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꽃길 속에서 나 혼자서 비단 옷 입고 꽃길 걷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어떤 젊은 친구가 시정연설 저보고 어떻게 느꼈냐요? 그래서 아이고 이랬더니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자뻑을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광화문 청사를 지금 이전하는 거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밀고 나가겠다 하는데 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1년 반 동안에 그렇게 말아먹었으면요. 우리 보통 집에서도요. 형편이 나쁘면 이사 가는 거 그거 다 이제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왜? 이사를 가게 되면 모든 게 돈이 깨져요. 복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깨집니다. 근데도 이사 가겠다. 위원회 만들겠다. 유형진 씨를 위원장으로 이분 또 비싸게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마비도 뭐 되게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더구나 임기 말에 돼가지고 이 광화문으로 이제 청와대로 옮기고 이런 게 될 거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총리하고 똑같이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 감기 전에 정권 안 뺏기겠다 하는 것처럼 다음 정권도 우리가 롱롱 하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광화문 청사 이거 반대한다는 의견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니 이런 데다가 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 돈 갖고 이사 가겠다는 거냐고, 누구 돈 갖고 이사 가겠다는 거냐고. 그리고 그 예산 밝히라고. 어마어마하게 예산 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안이 지금 정부 종합청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마 조단위가 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9.6 궁궐에서 나와야 되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사인도 찍고 얼마나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에 있었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이 민심의 소지를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런 틀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이 그러냐 이거죠. 지금 이 순간 그렇죠. 현실이. 지금 그 문제는 대통령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공약이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공약을 많이 내세웠어요. 내세웠는데 할 수는 없었죠. 왜?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경호경비 문제 때문에 광화문 청사 대통령 이전하면 거기에는 공무원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경호경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고려를 하고 하는 것인지 단지 내가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화끈하게 말아가지고 네. 정말 제정신 아닌 거예요. 자, 울보물드님, 123님 동감, 저도 동감입니다. 네. 청원님께서 다음에 꼭 정권 바뀐다. 그리고 안영한 전 원장이나 저나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부지런히 새벽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